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또 임나일본 부설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정확히 그 논리적 관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그 임나라는 게 네 예. 그 한국에 있어서 삼국상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용어가 아니라 일본 측에서 가야를 칭할 때 임나라는 그걸 하거든요. 네, 우리 대역적인 멤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요새 저희가 5분 즉석 논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좀 소개해야 할 만한 기사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한겨레 신문에 3월 18일에 이제 올라온 기사고 제목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고대 무덤 열자마자 덮은 까닭은 점점점 하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게 만든 기사인데 어떤 기사인지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우리 대역적인 멤버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기사 요약을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고대의 단일 무덤으로 가장 큰 무덤이 열리자마자 다시 비공개로 바로 전환됐다고 해요. 바로 전남 해남군 북일면 방산리에서 발견된 장고분 고분이라는 무덤의 얘긴데 한국 고대사 그리고 고고학자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이 무덤이 왜 다시 비공개가 되었나? 이게 이 기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덤 자체는 사실 80년대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는데 여러 사정을 거쳐가지고 이제서야 발굴이 시작됐다고 해요. 6세기 전반의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무덤은 그 양식이 전방 후원분 양식이고 그 안에 석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방 후원부는 앞쪽은 모서리가 져 있고 뒤쪽은 이렇게 원 형태로 되어 있는 무덤을 전방 후원분 양식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안에 석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석실 안에 유물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특히 제수 음식으로 추정이 되는 음식까지 발견됐다라는 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모든 정황들이 같은 시기 일본 큐슈 지역의 무덤 양식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발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자기가 큐슈 외인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와 거의 동일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장고봉 고분은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설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띠게 됐어요. 임나 일본 부설은 모두 알겠지만 일본이 고대의 한반도 남부를 식민 지배했다. 뭐 크게 요약하면은 대충 이런 주장인데 이 주장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한반도 남부에 여러 개 있었던 전방 후원분 무덤을 강력한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만약 이 장고분 고분이 제대로 대중에 공개되고 하면은 이 임나일본부 설에 큰 또 하나의 뭐랄까 근거가 제공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 고분은 다시 비공개로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충분한 발굴과 보존 처리가 이뤄진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섣불리 공개하기 어렵다. 이제 이게 명분으로 나온 건데 그 뒤에 숨겨진 이유는 임나 일본부 설 때문은 아닐까라고 기사는 약간 우려 섞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사 요약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대사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대역적인 멤버들이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이거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좀 정보 관련한 거를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무덤 양식을 전방 후원분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 북한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앞에는 이렇게 네모나고 전이 방, 그다음에 후원으로 해서 뒤에는 둥근 이런 형태의 무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가는 길이고 이 뒤에 있는 동그란 데가 그 무덤의 시신이 안장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있는 그 매장품들이 매장돼 있는 그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본 오사카에 있는 다이센 고분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가장 큰 전방 후원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시가 진짜 몇
길거리 정도 이렇게 둘러쌀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특징은 이렇게 주변에 해자같이 물로 채워놓은 게 이제 특징인데요. 이제 다음에 보실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나주 보감리,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전방후원분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아까 일본 사진에서 보듯이 그 주변에 이렇게 방풍림이라 해서 소나무가 있고 그 주변에 해자가 있는 거에 비해서 조금은 소박한 양식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형태는 이쪽이 이제 전방이고 후원으로 해서 모양이 유사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주 올개동에 있는 그 전방후원분인데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에 그 크기가 그 수위에 들 정도로 큰 그 고분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가 되는데 이게 80년대에 처음 이게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을에 있는 그냥 동산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규모가 굉장히 큰 거는 자그마한 동산이라 생각해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뭐 놀기도 하고 심지어 집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호문이 분포되어 있는 게 제가 이제 고향이 영암인데 영암에도 이 전방호문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동네 사람들이 그쪽에 위에서 심지어 농사까지 짓는 경우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게 무덤의 정체가 그렇게 그 주변 사람들도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미스터리한 그런 그 존재로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전방호원본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다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서남의 지역, 그 전라남북도 지역에 이게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륙 지방에도 있긴 있지만 해안가나 그다음에 강가 이런 지역에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번에 기사에서 발견됐던 곳은 이 해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방호문 관련한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에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덧붙일 의견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저기 태왕님이 뭐 하실 말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기 전공자니까. 네. 지금 이 전방호문이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약간 임나 일본 음. 부설이라는 그게 용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임나 일본 부설이랑 그 설이 이 전방호문과 관련된 게 뭐냐면 이 무덤이 이제 일본에 있었던 그 무덤 형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묻힌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게 제일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의견이 있거든요. 정리하겠는데 그것도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전방원본 관련해서 피정자 문제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일본 측에서는 이제 우익 쪽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여기는 일본인들이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망명한 외인설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이쪽에 망명을 했고 자리를 잡고 죽었으니까 거기 일본인들이 묻힌 무덤이다라는 그런 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파견한 외인설 이것도 이제 임나 일본 분의 하나인데 그 일본에서 이제 통치의 목적으로 일본 관료들을 파견해서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했고 그 관리들이 묻혔던 그 무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앞에 있었던 임나 일본부설하고 좀 다른 건데요. 백제가 오히려 파견한 외인설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백제 중앙에는 일본에서 이제 건너와서 백제의 관료로 활동했던 백제 외괴 관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중앙에서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외인들을 파견을 해서 이곳에 이렇게 묻혔다라는 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결국은 결론이 안 나니까 절충설이 나왔는데 이 절충설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백제하고 일본하고 되게 활발한 교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역뿐만 아니라 뭐 정치 외교적 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맺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이 문화 교류의 하나의 어떤 그 일면으로서 이 전방 후원문이라는 양식이 남게 되었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다른 시기에는 거의 없고 5세기, 6세기에 집중적으로 특히 한 세기 100년 동안만 이 전방 후원문이 나타나고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사라지느냐?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한 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사. 네. 우선 이 무덤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다른 멤버들 중에서 이 무덤과 관련해서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실 분 있을까요? 뭐야, 아무도 없어? 일단 나는 궁금한 거는 사실 뭐 임나 일본 부서로 너무 큰 얘기여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면은 그 제수 음식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은 되게 독특한 케이스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여기 보면 뭐 물고 생선도 발견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 거기. 이게 다른 고분에서도 이런 제수 음식들이 이제 덩어리로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음, 문제는 이제 이 형식 자체가 일본의 전방 후원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뭐냐면 이 전방 후원분을 닫기 전에 그 토지신이나 그 관련 죽음과 관련된 신에게 이 망자를 좀 잘 부탁한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치르는 그 제사를 말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제사의 어떤 그 물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형식 같은 게 일본과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그 한 어떤 집단에서 정체성을 가장 그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제례거든요. 그러니까 음, 의례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백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왜 일본의 어떤 그런 제례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백제인에 가까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한국 고대사학계의 어떤 그 대세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일본인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가 또 이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음. 일본과 백제가 뭐 무덤 양식이라든가 음식 제사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동일하거나 유사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확연하게 일본하고 백제랑 좀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래에서 유입된 물건들이 묻히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게 고고학에서 이제 저도 고고학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게 주로 이제 발굴되는 거를 분류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게 메인이고 어떤 게 외래에서 들어온 물건이다라는 그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건너왔다 해도 중국에 있는 물품이 발견돼도 이게 중국인 무덤이라고는 하진 않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그 물건들이 좀 일본 고분하고 너무 형태도 유사하고 재래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발견되는 물품 그 종류나 수량 같은 게 좀 유사성이 너무 도드라진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광주 같은 데서 발견하고 그 복원까지 해놓은 것 같은데 유럽의 이 장고봉 고분만 좀 다시 덮어놓는데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 사실 그거는 기사에 나왔듯이 뭐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정말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긴 어려운데 사실 이게 그 장고봉 이게 유적이 이게 유일한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정말 외하고 그 가까운 어떤 그런 그 유사성이 두드러진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임나의 일본무설이 설득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음모론적인 그 입장에서는 그걸 일부러 숨기려고 한다라는 그 의문을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으로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 잘 몰라서 질문 드린 건데, 이거 물어보면 너무 무식한 거 티나나? 그 임나 일본 부설이 제가 알기로 전라도 쪽이 아니고 경상도 남부 쪽 얘기 아닌가요? 그 가야 쪽은 그러니까 그 거기 보면 뭐 마한, 진안, 신라, 외, 가라, 임나, 육국 제군사 뭐 이런 거 보낸다고 하잖아요. 맞나 모르겠네. 그런 거 보면은 경상도 쪽에 해당하는 얘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특히 가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아까 전에 보여주신 전방 후원부는 주로 전라도 쪽, 그것도 전라도 서해안에 해당하는 남해안보다는 서해안에 해당하는데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도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또 임라일본 부설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정확히 그 논리적 관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그 임나라는 게 네, 예. 그 한국에 있어서 삼국상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용어가 아니라 일본 측에서 가야를 칭할 때 임나라는 그걸 하거든요. 물론 광개토 대항비에 임나 가야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좀 결이 아마 다른 것 같고 일본 측에서 이제 가야를 임나라고 부르는데 이 임나 일본부설은 임나를 통치하기 위한 일본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공식적인 정치 기구가 이 지역에서 설치돼서 이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이 임나가 포괄하는 지역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해하듯이 경상도 남부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김해, 뭐 고령, 뭐 함안, 고성 이런 데만 가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가야 그 이제 그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각 가야에 관련한 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그 연합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전라남북도에 있는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야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야의 세력 범위가 단순히 경상남도 일부 지역, 그러니까 낙동강 서쪽 지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라남북도까지도 이 가야의 어떤 지배력이라든가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 그 고대사의 그 이해에서는 백제가 이 지역을 다 통치한 걸로 색칠을 하잖아요. 지도를 보면. 근데 사실 백제가 이 남부 지역을 제대로 통치한 거는 6세기 이후, 그러니까 500년이 넘어간 이후에야 제대로 된 통치를 했다라고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맥락이 같게 전방후원부는 500년 이후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방후원문이 있었을 때는 백제가 이 지역을 직접적인 통치력을 미치기는 어려웠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토착했던 마한이라는 그 토착 지배 세력들을 활용해서 통치를 했던 방식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임나 일본부가 이 전라남북도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방 호원본 이 분포도가 지금 제목에 영산강 유역권 분포도라고 나와 있는데 네. 영산강 유역권 말고 다른 데도 전방 호원본이 분포가 돼 아니요,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전라남북도에서 가야 문화권, 가야 뭐 세력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전라도의 동쪽 아닌가요? 근데 이건 너무 서쪽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맞아. 나도 그게 지역을 궁금해. 보면 그 지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야지대 있죠. 그 그쵸. 예, 예. 산맥에 지금 분포하는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물줄기를 따라 평야지대에 다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지배 세력들이 이 무덤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방원본이 지배 세력들의 무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왜 그러면 경상남도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야의 세력고대는 안 나타나고 영산강에 나타나냐 했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이 지역은 가야가 세력은 있지만 직접적인 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었던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 내지 교류했던 곳이군 직접적인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미치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상남도에 있던 지역은 뭐 금강가야, 뭐 대가야, 소가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중심 지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라남북도는 백제, 마한, 그다음에 가야 이런 세력들이 되게 세 개의 어떤 큰 세력들이 영향을 다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백제 가야와 교류를 한 일본인들도 자연스럽게 이쪽에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이런 게 됐는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러면 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무덤의 양식을 백제, 가야, 마한하고는 조금 다른 일본식을 채택했느냐라는 거는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입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인들이라는 그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인 거죠. 그럼 이게 그 일본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일본 쪽에서 발견된 무덤이 제일 그 오래되는 지금 전방후원분의 그런 양식이 나오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방후원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조성된 시기가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전방후원분을 조성한 시기가 2세기, 3세기 이상 되거든요. 3세기부터 거의 6세기까지는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전방후원분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의 고분 조성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이 오히려 그 역수입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할 것 같은 게 이 서남해라는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이 당시 삼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가장 교역이 활발하고 문화적인 그런 좀 그 융합 같은 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동네인가 싶은데 예. 아마 그래서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라남북도 지역이 정치적 공백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뚜렷하게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이 4세기, 5세기 이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유로운 문화 교류 혹은 인적 교류들이 일어나서 그런 데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증명되려면은 이 시기 전방후원분 양식이 등장하는 시기에 같은 지역에 그러니까 영산권 유역권에 다른 양식의 무덤도 등장해야지 방금 태왕님이 말씀해주신 게 증명되지 않을까요? 자유롭게 그거는 지금 전방후원부만 표시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네, 그 외에 예. 마한에 고유한 어떤 그 양식의 그러니까 그 국립나주박물관 건너편에 있는 그 고분이 그 대표적인데 그거는 그냥 그 굉장히 큰 횡혈식 석실뿐인데 이 전방후원분과는 형태가 다른 한반도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무덤 형태도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혹은 말하면 혹은 마한에서는 고유하게 온간묘라고 해가지고 그 크게 만든 그 항아리에 시체를 묻거든요. 그런 것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복합적으로 다 드러나는데 이 전방후원분이 유독 이 전라남북도 지역에만 나타나는 게 이게 신기하단 말인 거죠. 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나와요. 어쨌든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전방후원분뿐만 아니라 여러 개 형태의 무덤 양식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거 갖고 임나일본부서를 그것만으로도 반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만으로도 네. 가능한 거죠. 네. 일본이 이게만 통치를 했다라 한다면 그 무덤 같은 것도 굉장히 통제가 됐을 건데 왜냐하면 의뢰 통제가 그 정체성 아까 말했듯이 그렇죠. 문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일본인들이 이쪽에 통치를 했고 일본인들이 거주를 많이 했다 한다면 전방후원분이 압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서를 설득력이 없다라는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기사는 조금 어그로성 기사가 어그로성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식민사관에 오히려 좀 더 사로잡힌 기사가 아닐까 싶기도 그러니까 지금 하네요. 보면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게 일본 우익 측에서는 해가지고 자꾸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고대사를 전공한 일본 학자들조차도 그 당시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한 임나 일본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맞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다 철회됐거든요. 이건 다 식민지기에 형성된 그 이론이었고, 그게 이제 50년, 60년대는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학자들은 일본 사람조차도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제가 이게 생각, 제일 우리 네. 네, 믿을 우리 수 측에 없는 게 좀 그렇죠. 일각이라는 맞아. 일각에서는이라는 이 표현 진짜 믿을 수가 그렇죠. 없어. 왜냐하면 제가 당시 일본 보기에는 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서남해 지역 자체가 여기가 이때도 그랬고 나중에 9세기, 10세기도 지나가면 이제 후삼국 시대에 견훤이 이쪽을 기반으로 제일 먼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고 무역적으로 이제 거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이나 그런 귀족 세력들이 이제 대부호로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여러 문화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도 높았고 그런 과정이 그런데 좀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나온 시기가 아까 4세기, 5세기 이때쯤이라고 했잖아요. 4, 5, 6 이 즈음에 나오는데 이때가 그 어느 시기냐면 그 한성백제가 이제 무너지고 이럴 즈음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한이 그 삼국사기에 보면 근초고왕 시기에 이쪽이 정복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마한이 그때 멸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백제 중앙이 뭐 고구려 침입을 해서 혼란스러울 때는 이쪽에 대한 통제력이 또 느슨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럼 토착 세력들의 그 세력이 커지고, 근데 이제 사비 백제 시기가 되면 통제력이 더 강화되니까 이런 약간 토착적인 문화들이 다 사라지고 백제 양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그 과정에, 그 중간 과정에서 이 전방위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마한이란 개념도 저번에 오등론 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뭐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불확실들을 국거로 사는 마한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중국인 입장에서 삼국지를 쓸 때 이 지역에 있는 정치체 이름을 마한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거죠. 근데 현지인들은 어떻게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으로 핵심은 치면 차이나타운처럼 서남에도 뭔가 재팬타운들이 많이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고대 사회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막 국경이 철저하게 막 이렇게 통제되고 교류가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약간 편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고대 사회가 더 자유로웠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나 국경이나 영토라는 개념 자체는 근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 일본에서 임나 일본부를 설명하는 그것도 사실 근대적 국가 개념을 고대 사회 경강부에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들을 좀 벗겨보면은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설명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이 전방 후원분 말고 다른 형태의 고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한 지도에 표시를 쫙 해보면 뭔가 분포 같은 것도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얼마나 어떤 게 더 시기별로 또 더 많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작업을 누군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엄청 물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맞아요. 강가에도 물론 네. 많지만 영산강가 그러니까 영산강 본류 거기도 많지만 바닷가 쪽에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남, 네, 그다음에 아니 이게 동강 뭐 이런데. 이런데 무덤을 써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아까 그 지금 보여주셨던 영암 쪽 거기도 물가잖아요, 완전. 음. 그렇게 보면 저런 바닷가는 항구가 또 들어가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 물가 네, 축적되고 맞아요. 제가 살았던 영암에서 이 전방 호원본이 나온 지역이 유독 두 군데가 있거든요. 덕진하고 시종이란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예전에는 바다가 있어서 포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덕진이잖아요. 덕진이고 시종도 이제 그 포구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전방 후원분하고 바다나 강을 통한 어떤 그런 교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을 거라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본이냐 아니냐 뭐 그런 논쟁을 떠나서 좀 더 그런 어떤 당시 그 동아시아 한중일 간의 어떤 그 활발한 어떤 교류, 문화 교류라든가 인적 물적 그런 이동들을 좀 이 전방 후원을 통해서 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걸로 좀 발전시켰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개도님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본 거는 그런 유적의 분포를 지도에 찍는 작업 그것을 좀 보여주는 작업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유적을 지도에 찍는 그런 작업들은 제가 봤을 때 비파형 농검밖에 없거든요. 비파형 농검 가지고 뭐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 요하까지 퍼져 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되지. 이렇게 좀 다른 유적들의 분포도 좀 찍어서 이걸 지도로 보여주고 하면은 고대사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지도가 그 간척된 그런 거는 반영이 안 된 지도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전라남도 지역 자체가 간척이 고대 때부터 되게 활발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걷어내고 보면은 이 지역이 또 어떻게 보일까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거랑 지형이 완전 달랐으니까요. 네. 지금은 간척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네. 해안선이 단조로워졌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륙 나주까지도 그 바다가 통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 아마 완전 다른 지도가 보일 거예요. 이건 지금 아마 현대 지도인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 이런 안쪽에 있는 광주나 이 담양 지역이 나주까지 바다가 통했으면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주에서 광주까지 차 타고 한 15분에서 20분이면 가요. 그러면 배를 타고 나주에서 내린 다음에 걸어가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어서 여기가 내륙같이 지금은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해안하고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닌 지역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지도에 뭔가 이렇게 표시하고 여러 이제 각 점들을 뭐 표시했다가 뭐 다 같이 레이어를 덮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역사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디지털 역사학의 제일 약간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이런 역사지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그림판에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고대 땅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반영해서 지도를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훨씬 시각화도 잘 되고 어떤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전방 후원분 기사로 시작해서 디지털 역사학으로 끝나는 역시 역시 전문가들이 참여하니까 이 토론이 다르게 이루어지는군요. 아마 이 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건 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이거 어디야 이거 장고봉, 장고봉 고분에 대한 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분 발견 소식인데 왜 덮였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임나 일본부 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들에서 조금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사에서 기초 작업부터 조금 더 많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크게 한 30분 동안 얘기가 나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요거 관련해서는 사실 정말 미스터리한 것들이 많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기사로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기사 소개하는 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두 좋은 얘기 그리고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